현재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핵심 라인에서 충격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을 다른 동맹들과 차원이 다르게 대우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허용하도록 당장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핵무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십 년간 막아왔던 미국이 한국 핵무장 사안을 백악관 내부에서 먼저 언급하며 지원하겠다니요. 더욱 말이 안 되는 점은 많았습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파병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미군 철수 압박과 주둔비 인상에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이 절실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한국 핵무장이 아닙니다. 한국 없이는 러시아와 북한을 감당 못합니다. 과연 미국이 갑자기 깨닫게 된 한국의 진짜 전략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절실히 필요한 이유. 미국 안보 전문가 애덤 클락이 밝혀낸 비밀 보고서의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에서 25년간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전략을 분석해온 전문가 애덤 클락입니다. 냉전이 끝난 뒤부터 미국의 패권 전략을 연구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을 꽤 냉정하게 평가해왔습니다. 유럽은 비용 문제, 중동은 불안정성, 아시아는 일본 중심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한국을 경제적으로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결국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성장한 나라 정도로 인식해온 게 사실이었죠. 그 인식을 굳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은 판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건 워싱턴의 겨울 새벽에 열린 한 비공개 세미나에서였습니다. 국방부 인근 건물에서 열린 행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어차피 또 한국 방위비 분담금 압박 회의겠거니 싶었습니다. 최근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반미 정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고 미국의 방위비 요구에 대한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미국의 압박을 비판했고 미군 주둔에 대한 여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뉴스 헤드라인을 훑습니다. 한국 미국 요구 또 거부.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뭐 결국 협상 테이블에는 앉겠지. 그런 무관심 섞인 냉소를 품은 채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휴대폰은 입구에서 수거됐고 복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보안 요원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들 표정이 단단히 굳어 있었고 기자들은 아예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참석자 면면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싱크탱크 세미나라기엔 국방부 핵심 인사들이 너무 많았고 나토 계열 인사들과 일본 외교라인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자료집 대신 봉인된 폴더만 한 부씩 놓여 있었고 아직 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회의장 앞쪽 대형 스크린은 검은 화면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대화를 아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AFPI 고위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오판한 이후 회의장에 낮은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저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을 오판했다. 방위비 협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어 선택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을 바라봐온 시각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계 참석자들이 서로를 돌아봤고 일본 외교라인 인사들은 표정을 관리하려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펜타곤 인사들은 이미 알고 온 사람들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무표정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자리의 성격을 말해줬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AFPI 핵심 인사가 내뱉은 첫 문장이 회의장을 강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랫동안 보호 대상으로 착각해왔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보호 대상. 그 단어를 부정하는 발언이 미국 보수 싱크탱크의 공식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든 펜이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필요하다고. 유럽은 회의만 한다고. 일본은 국내 정치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움직인다고.
스크린에는 자료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중동 미사일 방어 지원 기록, 빠르게 늘어난 방산 수출 수치, 세계 최상위권의 조선 생산 능력,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국방비 증가율 그래프. 숫자들은 냉정했고 설명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감정 없는 데이터가 오히려 더 강렬하게 박혔습니다.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일본 측 인사들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참석자 한 명은 팔짱을 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각자가 이 발표에서 각자의 불편함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편함의 공기가 회의장 안에 천천히 가득 찼습니다. 그때 펜타곤 관계자가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한 문장을 아주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안보의 소비국이 아닙니다. 이젠 공동 생산자입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메모장에 그 단어를 받아 적었습니다. 공동 생산자.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안보를 받아먹는 쪽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위치를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보수적인 싱크탱크 계열의 공식 자리에서. 저는 그 순간 이 회의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자리를 떴습니다. 재킷을 집어들고 일어서려는데 낯선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지는 꽤 됐지만 여전히 핵심 라인과 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쪽으로 끌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작은 USB 하나를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놨습니다. 애덤, 당신도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어. 그 말의 무게가 바로 느껴졌습니다. 뭘 알아야 한다는 건지 묻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백악관 분위기가 바뀌었어. 중국 때문이 아니야. 러시아 때문이야.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긴장됐습니다. 러시아. 최근 워싱턴에서 가장 날카롭게 다뤄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안보 라인에서 러시아에 대한 감각이 바뀌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그게 왜 지금 한국과 연결되는 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워싱턴 겨울 새벽은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히터를 켜고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가 열렸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의 핵 선택지. 저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의 첫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은 미국 전략에 부합할 수 있다.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어떤 극단주의자의 개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그것도 백악관 라인에서 나온 문건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저는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한국의 핵무장을 막아왔습니다. 그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핵비 확산 체제의 기둥이었고 동맹 관리의 가장 중요한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칙이 내부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워싱턴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닫지 못한 채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미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하필 한국인지.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USB 파일을 열어놓은 채 운전하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문건이 들어있었고 첫 번째 파일이 이미 세상을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두 번째 파일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이후의 억제 전략.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서론도 없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후 세계 최대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포기했습니다. 대신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으로부터 영토 보존을 공식 보장받았습니다. 서명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러시아는 침공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사실을 미국 외교의 가장 위험한 실패 사례로 적고 있었습니다. 비핵화 약속이 실제 안보를 보장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문장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뜨거웠습니다. 핵을 포기한 나라는 결국 침공당했다. 그 현실이 워싱턴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제가 믿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핵비 확산 원칙, 동맹 비핵화, 미국 해고산의 절대적 신뢰성. 그것들은 제 경력 전체를 관통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부 보고서가 그 기둥을 조용히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직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벽임에도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장소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워싱턴 외곽의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기자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도착한 식당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채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무거웠고 말을 아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백악관에서 실제로 검토된 문건이냐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최소한 읽힌 문건이라고.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보고서가 읽혔다는 건 단순히 존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토론의 재료가 됐다는 뜻이고 어딘가에서 진지하게 다뤄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묻힌 문서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핵무장이냐고. 그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선을 넘었어. 북러 군사조약의 수위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속도가 예상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워싱턴 내부에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 단순한 외교적 밀착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축 형성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미국 해고산이 있는 한 직접 핵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그건 여전히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화면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내부 전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태평양에 개입하고 그 상황에서 미국 본토를 향한 장거리 미사일 압박이 동시에 가해질 경우 미국의 직접 개입 확률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은 냉정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개입 가능성. 그 수치는 추측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직접 뽑은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북한 핵 러시아의 군사 지원, 중국의 압박.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이 늦어진다면 그 공백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보좌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1990년대의 미국이 아니라고. 중동,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워싱턴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동맹을 찾고 있다고. 그리고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한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그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며 놀라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좌관은 자료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미국의 동맹 전략 평가표였습니다. 산업력, 조선 생산 능력, 미사일 생산 속도, 군 동원력, 반도체 공급 역량, 방산 대응 속도.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고 각 항목 옆에 국가별 점수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점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보다 높은 항목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핵심 지표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진짜 펜타곤 평가냐고 물었습니다. 보좌관은 공개 못하는 자료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답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알고 있지만 외부에는 보여주지 않는 평가.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인식해왔는지와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사이에 그렇게 큰 간극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우린 한국을 방어받는 나라로 생각해왔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보좌관은 그 말을 받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워싱턴 최대의 오판이었다고. 식당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 관련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앵커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고
화면에는 두 나라 군사 관계자들이 악수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저와 보좌관은 잠시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보좌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한국 핵무장을 막을지 고민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 중이지. 저는 그 문장을 한 번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 그것은 이미 막는 선택지를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평생 믿어온 질서의 한 축이 조용히 기울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버지니아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어젯밤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USB 안에 담긴 문건, 보좌관의 말, 그리고 그 무거운 침묵. 한국 핵무장을 막는 게 아니라 관리한다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전략 원칙 중 하나였던 동맹 비핵화가 내부에서 조용히 재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특별 참관 자격으로 버지니아 미 해군 전략 분석센터 브리핑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를 들었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해군 전략 분석센터는 일반 싱크탱크 행사와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군사 전략이 검토되고 수정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신분 확인이 3단계였습니다. 폰은 물론이고 시계와 노트북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동행하는 보안 요원이 붙었습니다. 어떤 대화도 밖에서는 나누지 말라는 안내를 2번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 분석 자리가 아니다.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인사들의 면면이 무거웠습니다. 해군 전략 장교들, 핵잠 프로젝트 관련 관계자들, 국방부 정책라인 인사들, 백악관 안보 참모진. 저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별 참관 자격이라는 게 그 자리가 허락하는 모든 의미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태평양 잠수함 역량 격차. 저는 그 단어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격차라는 표현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미국이 어디서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수치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핵잠수함 생산 지연 현황, 노후 조선소 가동률, 신규 진수 일정 붕괴 사례들, 숙련 용접공 수급 문제, 조선 인력 고령화, 생산 단가 폭등 곡선. 그래프 하나하나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함 생산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 하나가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현 체제로는 중국 해군 증강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저는 냉전 이후 미국 해군이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따라갈 수 없다는 표현은 달랐습니다. 그건 경쟁이 아니라 패배를 예고하는 언어였습니다. 미 해군 고위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참석자들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함정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매년 새 함정을 쏟아내는데 미국은 생산이 막혀 있다고. 그 구조적 간극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 해군이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관계자가 먼저 답을 줬습니다. 그건 유지해야 할 목표지 이미 당연한 현실은 아닙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납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신뢰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였습니다. 그 아래로 국가들이 나열됐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 일본, 그리고 한국. 저는 각 항목을 훑었습니다. 건조 속도, 생산 안정성, 납기 준수율, 숙련 인력 보유 수준, 군함 유지 보수 역량.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최상이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일본보다도 높았고 유럽 파트너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표를 2번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숫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미국 패권 전략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국 군사 전략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건 연결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군더더기 없이 직선적이었습니다. 우린 결국 한국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진 건지 아니면 제 귀가 더 예민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충돌 시나리오에서 미국 혼자 생산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수치가 뒷받침했습니다. 전시 군함 수요 대비 미국 조선소의 최대 생산 가능량 사이의 간극이 스크린의 그래프로 표시됐습니다. 그 간극은 컸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로 지목된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순 동맹이 아니라 생산 기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어딘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구조가 뒤집히는 느낌.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핵잠수함 유지보수 역량 파트가 시작됐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한국 조선기술력이라면 핵잠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유럽계 참석자 중 한 명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잠깐, 한국의 핵잠 기술을 넘긴다는 뜻이냐고. 그 질문 안에는 당황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우린 이상론보다 현실을 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핵잠수함. 그건 단순한 군사자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잠은 전략 억제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한국과 연결지어 논의하는 자리가 펜타곤 내부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일본 외교라인 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략 중심은 여전히 일본 아닙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린 지금 실질 대응 가능한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접적인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 안에는 일본이 그 조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축이 실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과 그 변화의 현장에 앉아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면에 태평양 지도가 크게 표시된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영향권이 붉게 표시돼 있었고 그 맞은편으로 한반도가 확대 표시됐습니다. 옆을 지나던 펜타곤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평양을 잃으면 미국 패권도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장이 말하는 것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왔던 저의 오래된 확신이 버지니아의 차가운 복도에서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조지타운의 밤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이곳이 세계 패권의 심장부라는 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고요한 거리에 있는 한 건물 안에서는 전혀 고요하지 않은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외교 만찬이었습니다. 비공개 행사였고 참석자 명단은 외부에 나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국방라인 인사들, 일본 외교 관계자들, 나토 계열 인사들, 그리고 싱크탱크 핵심 인물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 버지니아 브리핑의 충격을 아직 소화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대화는 표면상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로 무언가 팽팽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측 인사들의 표정이 눈에 걸렸습니다. 단단히 굳어 있었고 주위를 깊게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관계자 옆에 앉게 됐습니다. 버지니아 브리핑에서도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음식보다 분위기를 더 살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왔을 무렵 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덤, 워싱턴 분위기 정말 못 느끼겠나? 그리고 그는 테이블 아래로 태블릿 화면 하나를 짧게 보여줬습니다. 미국 내부 동맹 평가표였습니다. 평가 항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위기 대응 속도, 군사 생산 능력, 국방비 확대 의지, 실전 지원 가능성, 미국 부담 경감 능력, 그리고 각 항목 옆에 국가별 점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인 상위권이었습니다. 일본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실전 지원 가능성과 미국 부담 경감 능력 항목에서 두 나라 점수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은 수십 년간 핵심 축이었습니다. 주일 미군, 미안보 조약, 인도태평양 전략. 그 모든 구조의 중심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내부 평가에서 한국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는 짧게 웃으며 화면을 껐습니다. 공개 못하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시각이 바뀐 건 단순한 감정이나 외교적 계산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데이터가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회의만 한다고 했습니다. 결의문을 내고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다음 회의를 잡는 데는 능숙하지만 실제로 물자를 움직이거나 생산을 늘리는 데서는 느렸습니다. 일본은 국내 정치 눈치를 본다고 했습니다. 헌법과 여론, 국내 제약이 많은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움직였죠. 그 말 뒤로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중동 지역 미사일 방어 지원, 예상보다 빠른 방산 생산 확대, 탄약 공급 속도, 군수 대응 체계 유연성. 전쟁이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때 한국은 그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빨랐다는 평가였습니다. 그게 워싱턴을 놀라게 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놀라게 했다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놀랐다는 건 그만큼 기대치가 낮았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낮은 기대치가 오랫동안 미국 전략의 전제였다는 것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일본 외교관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표정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을 인도태평양 핵심 축으로 보는 거 맞죠? 질문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사실상 확인을 요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펜타곤 관계자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린 지금 실제 전쟁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누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일본 측 분위기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대답은 일본의 가치를 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일본이 실제로 움직이는 쪽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직접적인 부정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냉전 이후 워싱턴이 만들어온 아시아 전략의 구조, 일본 중심, 한국 보조, 유럽 우선이라는 익숙한 질서. 그 질서 안에서 제 경력도 쌓였고 수많은 분석과 보고서도 그 전제 위에서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비용 청구서를 들이밀다 비판 대상이 됐고 일본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한국은 핵심 동맹으로 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전략 질서 자체가 바뀌는 건가? 만찬 후반으로 접어들었을 무렵 트럼프 진영 핵심 인물이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외교적 수사를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짧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비용만 드는 동맹을 감당 못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주변 시선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하지만 선명하게 말을 마쳤습니다. 우린 이제 행동하는 동맹을 우대할 겁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행동하는 동맹. 그 기준을 들이대면 누가 위로 올라가고 누가 아래로 내려가는지는 자명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 펜타곤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워싱턴이 한국을 그 정도로 보는 거냐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전쟁을 직접 감당할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지역마다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축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조건을 충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축. 그 기준에서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강한 군사력, 빠른 생산 대응, 실전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움직여온 역사. 만찬 자리에서 빠져나오자 일본 측 인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뭡니까? 펜타곤 관계자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고. 그 두 문장 사이의 간격이 어떤 긴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펜타곤 내부 관계자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핵잠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춰 그 문장을 화면 속에서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핵잠 수함. 전략 억제력의 핵심. 미국이 한국을 그 수준까지 끌어들이려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인지. 펜타곤 지하 회의실은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위층의 복도들과는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빛이 균일하게 퍼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출입 제한 등급이 이 건물 내에서도 가장 높은 구역이었습니다. 보안 카드 확인 2번, 생체 인식 1번, 그리고 수기 서명까지. 저는 특별 참관 자격으로 겨우 그 안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인사들을 보며 이 자리의 무게를 다시 실감했습니다. 해군 전략 핵심 장교들, 핵잠 프로젝트 관련 담당자들, 국방부 정책 라인, 그리고 백악관 안보 참모진. 테이블 중앙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태평양 잠수함 능력 격차. 며칠 전 버지니아 해군 전략 분석센터에서 봤던 표현이 이곳에서도 다시 나왔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현황 분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 회의실에서 같은 제목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 분석에서 결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올라온 수치들은 버지니아에서 본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암울했습니다. 미국 핵잠 생산이 계획 대비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노후 조선소들의 가동 한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태평양 억제선 유지가 언제부터 불가능해지는지. 그 시간표가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됐습니다. 펜타곤 관계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지금 속도로는 태평양 억제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은 멈추지 않는다고. 매년 새 함정이 진수되고 생산 인프라는 계속 늘어나는데 미국은 이미 생산전에서 밀리고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미국 군사력에도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현장에서 체감했습니다. 수치로만 알던 것과 그 수치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동맹국 잠수함 확장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낮은 웅성임이 퍼졌습니다. 저도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 잠수함 건조 속도, 유지보수 능력, 숙련인 수준이 항목별로 나열돼 있었고 상당수 항목에서 매우 높은 평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보다 빠른 생산 대응 가능.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직후 미국 방산업체 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기술을 넘긴다고요? 그건 선을 넘는 겁니다. 또 다른 방산 측 인사가 거들었습니다. 핵잠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이걸 동맹국과 공유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반박이 맞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핵잠은 미국 패권 전략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억제력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걸 한국에 넘긴다는 건 저 역시 25년 경력에서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전략 라인 관계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론으로는 태평양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산 측 인사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린 지금 누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한국은 가능합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조선 생산 인프라의 실질적 붕괴 수준, 중국 해군의 팽창 속도,
전시 군함 유지 역량이 현재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지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속도를 맞출 수 없습니다. 방산 측 인사들은 더 이상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포기한 게 아니라 반박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악관 안보라인 관계자가 발언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현 행정부의 기본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억제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핵잠이냐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강한 동맹은 전쟁 가능성을 줄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방향을 거꾸로 따라가 봤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억제력이 생긴다. 억제력이 생기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미국 병사가 덜 위험해진다. 그 계산은 냉정하고 완전히 현실주의적이었습니다. 브리핑 후반부에 가장 충격적인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내부 보고서의 한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관리형 동맹이 아니다. 전략 자율성을 가진 지역 강대국으로 이동 중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관리형 동맹이 아니다. 전략 자율성을 가진 지역 강대국. 미국이 한국을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생각하면 그 표현들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중견국이 아닌 다른 단어로 생각해봤습니다. 일본 외교라인 관계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핵잠을 허용하면 동북아 균형이 무너진다고.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바로 답했습니다. 균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먼저 움직였어요. 우린 이제 현실에 대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균형이 이미 무너졌다. 그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전략 판단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스크린에는 북한 핵, 러시아 잠수함, 중국 해군 확장 그래프가 동시에 표시됐고 그 맞은편에 한국 조선 생산 그래프가 올라왔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미국 혼자 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 전략의 일부가 아닙니다. 핵심 축입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긴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멀리 TV 뉴스 속보 자막이 보였습니다. 한국 핵잠 협력 가능성 검토. 그 문장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을 지나던 국방부 관계자가 화면을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한국을 너무 늦게 알아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등 뒤로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25년 경력 내내 제가 당연하게 여겨온 미국 패권의 구조에 대한 가장 솔직한 반성처럼 들렸습니다. 심야였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상황실에는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 있었고 대화를 나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러시아, 북한, 중국, 태평양을 표시한 위성 지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이동 확인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가 공포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특별 참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펜타곤 지하회의에서 핵잠 논의를 접한 뒤 상황실 브리핑에 초청받았습니다. 단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싱크탱크 세미나였고 다음은 해군 전략센터였고 펜타곤 지하였고 이제는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에 관한 보고가 먼저 나왔습니다. 미사일 기술 교류 가능성, 핵 관련 협력 의심 정황, 잠수함 기술 이전 우려, 극동 지역 공동 훈련 확대. 항목들이 쌓일수록 회의실 안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사실상 군사축 형성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까지 직접 개입하려는 거냐고. 분석관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다는 건 막연히 우려하던 시나리오였지. 현실이라고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CIA 출신 분석관이 이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근본적으로 다른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득실을 따지고 장기 전략을 세우고 합리적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냉전 내내 러시아와 세계 종말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는 쿠바 미사일 위기, 핵전쟁 시뮬레이션, 소련의 핵전략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 시대를 직접 살아온 세대의 공포가 워싱턴의 DNA에 각인돼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은 러시아를 보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이 설명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영상이 짧게 나왔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텅 빈 도시 거리, 피난 행렬.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했다고. 그리고 러시아는 침공했다고. 그 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지금 워싱턴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보좌관이 처음 건넨 USB 속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핵을 포기한 나라는 결국 침공당했다. 그게 추상적인 분석이 아니라 화면 속 도시 폐허로 증명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 러시아의 군사 지원, 중국의 외교 압박,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미국 본토를 향한 미사일 위협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결론 한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미국 직접 개입 지원 가능성 급감. 저는 그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거냐고. 펜타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 해고산을 믿어왔습니다. 그 신뢰 위에서 핵 개발을 포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고산이 언제나 당연하게 펼쳐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계산이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 핵무장을 막아왔는데 이제 허용한다는 거냐고. 백악관 안보참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허용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필요해진 겁니다. 그 두 문장의 차이가 저를 강타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졌다는 것. 그건 미국의 의지가 아니라 현실이 만들어낸 결론이었습니다. 북한 핵은 이미 현실이고 러시아까지 한반도에 개입하면 기존 질서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그 냉정한 평가가 긴 시간 지속되어 온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안보라인 관계자가 발언을 이어받았습니다. 현 행정부 지도자는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도시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 말에서 논리를 거꾸로 따라가 봤습니다. 한국이 억제력을 가지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상황이 줄어든다. 미국 본토 위험이 낮아진다. 관계자의 다음 말이 그 생각을 정확하게 확인해줬습니다. 결국 미국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핵무장이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계산의 냉철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딘가에서 이 모든 논의가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가장 현실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논의를 꺼내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답이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한국 붕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압박 증가, 대만 위기 가속, 태평양 방어선 후퇴. 각 단계마다 미국이 지불해야 하는 전략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 패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한국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그 마지막 말에서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잃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백악관 복도를 걸었습니다. TV 뉴스 속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북한 군사 협력 확대. 그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25년간 연구해온 패권 전략이 이 짧은 한 문장 앞에서 다시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들은 말들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없이 태평양을 잃는 걸 두려워한다. 그 문장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25년간 미국의 패권 전략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알고 있다고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펜타곤 고위 전략가로부터 연락이 온 건 그 며칠 뒤였습니다. 미국 국가전략평가센터로 오라는 호출이었습니다. 공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분석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 공간이 단순한 회의실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벽면 전체에 세계 군사력 지도, 생산 라인 그래프, 전시 동원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수십 개의 수치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략가는 말없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방식에서 이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표지를 봤습니다. 지역 권력 이동 보고서.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지역 강대국 수준의 역량에 도달했다. 숨이 멎었습니다. 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지역 강대국. 그건 한국을 설명하는 데 쓰이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수사에서 한국은 늘 중요한 동맹국,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강대국이라는 단어를 한국 앞에 붙인 공식 문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략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 분석은 이미 끝났어요. 그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보이는 평가와 내부에서 내린 판단이 달랐다는 것.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여왔는지와 실제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사이에 그렇게 큰 간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내용이 쌓일수록 충격도 쌓였습니다. 세계 최상위권 조선 생산력, 세계 수준의 방산 생산 체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지배적 위치, 초고속 군수 생산 역량, 강력한 예비군 동원 시스템. 각 항목 아래의 수치들이 촘촘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시 지속 능력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국가가 버티는 힘. 그 항목에서 한국의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유럽의 일부 나라들보다 높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나 봤습니다. 전략가가 짧게 웃었습니다. 우린 한국을 너무 오래 과거 이미지로 봤습니다. 다음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한반도 전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미국 분석 결과가 항목별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의 단독 초기 대응 능력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대규모 포탄 생산이 단기간에 가능하다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병력 동원 속도는 압도적이었고 방산 지속 생산 역량도 실전 수준으로 인정됐습니다. 펜타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 방어국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토 국가들과의 비교표가 뒤이어 나왔습니다. 유럽의 생산 속도, 탄약 생산량, 실전 대응 역량과 한국의 수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그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유럽보다 현실적 대응력이 높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그래프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미국 군수 생산 공백 분석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고 그 빈칸을 채우는 파트너로 한국이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탄약 생산. 각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전략가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미국이 여기까지 의존 중이냐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이 빠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그건 한국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냐고. 전략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매우 빠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생산 대응 속도, 군사적 현실 감각, 위기 상황에서의 적응력, 정치적 결단력.
일본이 국내 정치와 헌법 제약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할 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생존 본능이 강한 국가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생존 본능. 한국은 수십 년간 실제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북한 핵,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국가를 유지해온 경험. 그 경험이 군사적 판단력과 대응 속도로 축적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신의 오래된 인식이 얼마나 얕았는지 느꼈습니다. 한국을 미국이 키운 나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료들이 말하는 건 달랐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패권 약화 이후 태평양 유지 구조. 저는 그 제목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에 대한민국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전략가가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모든 걸 혼자 못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축이 필요해졌고 한국은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준비돼 있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워싱턴이 한국 핵무장을 받아들일 생각이냐고. 전략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이미 반쯤은 받아들인 분위기입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왔습니다. 워싱턴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한국 핵무장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도 살아남는 상황이죠. 분석실 조명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마지막 화면에 태평양 전략 지도가 표시됐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표시됐고 그 중심축에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새로운 시대의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새벽, 백악관 인근 건물 안에서 열린 그 모임은 공식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만 아는 자리였고 기록도 외부 공개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전까지 들어갔던 회의실들이 불안과 혼란의 공기를 품고 있었다면 이 공간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흘렀습니다. 무언가를 허무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스크린에는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이후의 부담 전략. 저는 그 제목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 이후라는 표현. 미국의 내부 전략 문서가 미국 이후를 전제로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핵심 전략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두 없이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못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해야 한다고. 직접 싸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강한 동맹을 만들 것인지. 미국의 재정 부담, 군사적 피로, 중동과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의 한계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가치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뒤집어 봤습니다.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된 동맹이 미국에게 가치 있다는 건 미국이 대신 싸워줘야 하는 동맹은 부담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냉정한 계산이었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현 행정부 지도자가 정말 한국 핵무장을 용인하려는 거냐고. 회의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전략가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죠. 그리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핵은 이미 현실이고 러시아 변수가 더해졌고 미국 본토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억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결정적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미국 병사가 덜 죽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념도 외교적 수사도 없었습니다. 미국 병사가 덜 죽는 구조. 그 계산이 워싱턴의 한국 전략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략 지도가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중국 해군 확장 구역이 붉게 표시됐고 러시아의 핵 위협 범위가 표시됐고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원으로 그려졌습니다. 그 맞은편에 한국, 일본, 괌이 방어선으로 표시됐습니다. 전략가가 말했습니다. 태평양을 잃으면 미국 패권은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한국에 해왔던 것들. 방위비 압박, 미군 철수 카드, 기술 이전 제한, 핵개발 반대. 미국은 한국을 통제 가능한 동맹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자율성을 갖게 되고 자율성이 생기면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계산이 늘 깔려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의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맹핵 안정화. 제가 표지를 넘기자 핵심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억제력 강화는 장기적으로 미국 부담을 감소시킨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고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핵억제력 자주방위 체계, 핵잠 운용, 미사일 대응 능력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것이 불안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만든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천천히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생각의 매듭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할 파트너였습니다. 그 사실을 미국 스스로가 이 보고서에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어디까지 인정하려는 거냐고. 전략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선, 방산, 핵잠, 전략 자율성. 워싱턴은 지금 한국을 동맹 이상의 존재로 보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백악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제가 들은 것들의 방향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다. 미국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였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워싱턴의 가장 깊은 권력 중심에서 처음 깨달았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강국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역사상 전례 없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계사연 기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